지금 일본은 문자 그대로 자위대가 붕괴 직전입니다. 방금 전 자위대 장성급 지휘관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충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일본을 떠납니다. 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군사 비밀을 한국에 넘기려 합니다. 이 한마디에 일본 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 일본 군부의 핵심 인물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누구보다도 아끼던 어린 손녀가 치명적인 심장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병원들은 우린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았고 그 순간 장군은 깨달았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조국도 가족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절망 끝에서 그에게 손을 내민 나라는 단 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패닉에 빠졌고 한국은 뜻밖의 선택을 앞두게 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손녀를 살리려 달려온 이 자위대 장성을 한국은 과연 받아들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일본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언제나 응원하신다면 한국 의료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시카와 코우스케. 올해 58입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 간부 전략부장이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달았고 35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작전들은 일본 방위성의 핵심 기밀이었고 저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틀 뒤면 독도 해상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비공개 브리핑룸 안에는 일본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독도 주변 해역의 정밀 지도가 떠 있었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배치도, 대응 시간, 우리의 진입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 안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역시 코우스케 중장이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 딸은 절대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나는 제 손녀였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중장님, 어디 가십니까? 누군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렸고 계단을 내려갔고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발이 떨렸습니다. 병원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신호를 2번 어겼습니다.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딸이 복도 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가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요? 제가 물었을 때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금 안에 있어요. 저는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작은 침대가 보였습니다. 유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유나야. 제가 다가가자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 손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국립심장센터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초이기 유전성 심장근육 섬유 붕괴증입니다. 저는 그 병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심장 근육이 서서히 붕괴되는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하고 발병률이 100만 명 중 1명입니다. 일본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유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습니다. 모두 군부 쪽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중장님, 작전이 이틀 앞입니다. 복귀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중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젯밤 그 의사였고, 다른 한 명은 나이 지긋한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본에서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의 고난도 심장 장기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사례들은 일본에서도 연구 대상입니다. 저는 멍하니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교수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겐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방위성 차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코우스케 중장, 무슨 일입니까? 손녀가 아픕니다. 그래서 작전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장님, 독도 작전은 국가 전략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중장님은 군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나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유나야. 무서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명예, 신념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괜찮아. 내 딸이 더 중요하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군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자위대를 떠나는 문서였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방위성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막료장이었습니다. 코우스케, 자네 미쳤나? 손녀를 살리러 갑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자네가 누군지 아나? 독도 작전 설계자가 한국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압니다. 그럼에도 가겠다는 건가? 네. 막료장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는 더 이상 일본 자위대 장교가 아니야. 모든 명예와 연금을 포기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유나야, 우리 한국 가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행기는 2시간 40분을 날았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유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챙겨왔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유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유나야. 곧 도착해.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나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나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바닥에 닿는 등이 차가웠습니다. 착륙 10분 전이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뒤틀렸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나야.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 의료진이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뒤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다가와 유나를 봤습니다. 저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유나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산소 농도 최대로 올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승무원이 뛰어갔습니다. 의사는 유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박수가 너무 느립니다. 착륙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의사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유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유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휠체어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응급구조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유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빨리요. 구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와 함께 뛰었습니다. 공항 복도를 지나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구조사가 유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연결됐습니다.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구조사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코드 발령, 소아 심장 위급 환자 이송 중.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심장팀 대기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딸은 유나의 손을 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차가 멈추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차에서 내려졌고 저희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아 심장 환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심정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구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가 유나를 봤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기계가 연결됐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초음파 준비, 혈액 검사 즉시, 에크모 대기조 호출. 저는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치료가 급합니다. 방해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나가요. 선생님들을 믿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희를 봤습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딸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딸을 부축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 기능이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안에 에크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크모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입니다. 심장과 폐를 대신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기계죠. 지금 이 아이 심장은 스스로 뛸 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진단받으셨죠? 초위기 유전성 심장근육 섬유 붕괴증. 네.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말이 한국에서는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시카와 코우스케 씨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명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장님,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본국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제 손녀가 저 안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은 지금 한국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을 봤습니다. 병원 안에서 환자 보호자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국정원입니다. 그 말에 대사관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저 안에 6살 아이가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 할아버지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아이가 깼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유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따뜻했습니다. 유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한국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했잖아. 너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온다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나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유나를 봤습니다. 작은 몸에 수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유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저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교수였습니다. 소아심장외과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트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 교수는 심장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유나 양의 심장 기능은 현재 10% 이하입니다. 정상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딸이 흐느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육 섬유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 대체 조직 이식입니다. 그럼 이식하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조직 적합성입니다. 유나 양의 조직형이 매우 희귀합니다. 기증자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도 나올 확률이 5%에 가깝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크모로 유나 양의 생명을 유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상담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 기절했습니다. 사흘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기계들이 여전히 소리를 냈고 유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도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때? 변화 없대요. 지금은 에크모가 심장을 대신하고 있어요. 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뭘? 일본에서의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유나가 살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를 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9시쯤 박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 교수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분 불일치 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불일치요?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면역 억제 치료를 병행하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십시오. 뭐든지 해주십시오. 박 교수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코우스케 중장.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방위성 차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즉시 귀국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제 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본 자위대의 핵심 인물입니다.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 손녀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겁니까?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는 손주가 없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우스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틀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당신을 반역자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운을 입혀주고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저는 유나가 있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작았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야.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여기 있어.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선생님들이 너 살릴 방법 찾고 있어. 정말? 응,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겠니? 유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지 마. 안 가. 여기 계속 있을게. 약속? 약속. 유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잠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은 채로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박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기증자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부산에서요. 조직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유나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유나만은.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쯤 박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 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분 불일치입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교수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 이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하지 않으면 유나 양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합니다. 수술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30%.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0%였습니다. 해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우리 유나 살려주세요. 박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증자가 최종 동의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직을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부산에서 오전에 출발합니다. 저는 박 교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라 그냥 붙잡았습니다. 박 교수는 당황하지 않고 제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수술이 남았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딸을 깨웠습니다.
딸은 복도 반대편 의자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깨를 흔들자 딸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어떻게 됐어요? 기증자가 나타났어. 오늘 수술한대. 딸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나가 산다는 거죠. 우리 유나가. 응, 살 거야. 꼭 살 거야. 우리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유나야,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야. 오전 10시쯤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갔고 보안요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원무과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코우스케는 일본 국적자입니다. 즉시 인도하십시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 보호자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중장님, 함께 가시죠. 거절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본국에서 직접 내려온 제 손녀가 오늘 수술받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대사관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직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국정원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아이 생명이 먼저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2 집단이 로비 한가운데서 대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서서 지켜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박 교수를 봤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적자를 데려가려는 겁니다. 그분의 손녀가 2시간 뒤에 수술받습니다. 수술 끝날 때까지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수술에 집중합시다. 오후 1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유나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몸에 너무 큰 옷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유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플까봐. 안 아파.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일어나면 할아버지 얼굴 제일 먼저 볼 거야.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유나의 호흡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방위성에서 온 공식 통보였습니다. 이시카와 코우스케 중장을 즉시 파면함. 군사 연금 몰수. 가족 지원 중단.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연기됐습니다. 박 교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유나 양의 상태가 예상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지금 수술하면 마취 단계에서 심정지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집중 치료로 상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루가 더 길어졌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유나가 잠깐 깼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유나야. 수술 안 해. 내일 해. 오늘은 좀 쉬어야 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 할아버지.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 돌아가지 마. 일본으로 돌아가지 마. 안 가. 절대 안 가. 여기 따뜻해. 할아버지도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보지 못하게요. 하지만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여기 있을게. 유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유나 양이 쉬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의자까지 걸어갔습니다.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밤 9시, 박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 양의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이식할 조직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최소 1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박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술 중 심정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0% 이상입니다. 딸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는 박 교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유나 양은 이틀을 못 버팁니다. 그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크모 팀, 로봇 수술팀, 면역 치료팀 모두 총동원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다학제 수술이 될 겁니다. 박 교수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사위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계속 연락 오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유나만 생각합니다. 사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국정원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섰습니다. 이시카와 씨. 네. 일본 정보국이 우리 병원 전산망을 해킹하려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중환자실 CCTV와 의료 기록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차단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당신이 정말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손녀분의 상태도 파악하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열한.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막을 겁니다. 요원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군부에 대한, 그리고 제가 35년간 섬겼던 그 조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버텨라.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수술 3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유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유나야, 오늘 내가 이긴다. 꼭 이긴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 7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교수를 포함해 총 12명이었습니다. 소아심장외과, 흉부외과, 마취과, 면역내과, 에크모 전담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7시 30분, 유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것을 따라 수술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이미 진정제를 맞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믿어. 여기 선생님들 믿어. 저는 유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 손을 떼는 순간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셋은 수술실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0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멈춰 있었습니다. 2시간째 박 교수가 잠깐 나왔습니다. 수술복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취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괜찮습니까? 에크모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 3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물을 가지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4시간째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또 방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최후 통첩. 오늘 자정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를 반역자로 간주함.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5시간째 수술실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저는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문에 귀를 댔습니다. 안에서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정지, 에피네프린 1mg. 심정지.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제발.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목숨 가져가세요. 제발 유나만은 제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유나야. 그때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박동 돌아왔습니다. 리듬 정상으로 회복.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사위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6시간째 국정원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병원 정문에 와 있습니다. 또 왔습니까? 네. 이번엔 10명입니다.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병원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겠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시간째, 8시간째, 9시간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10시간째, 박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땀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식 완료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봉합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걸립니다. 유나는요?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박 교수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11시간째, 오후 6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유나는 회복실에 있어요. 안정적이래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딸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탈진하셨어요. 좀 쉬셔야 해요. 괜찮아. 유나 봐야 해. 저는 링거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침대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복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시카와 씨, 쓰러지셨다면서요? 괜찮습니다. 유나는 어떻습니까? 기적입니다. 이식한 조직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습니다. 저는 유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깨어날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유나 양은 이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복실 밖 의자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잤다기보다 기절했습니다. 사흘간 거의 자지 못했던 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유나 양이 깼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야. 수술 끝났어? 응, 끝났어. 넌 이제 괜찮아. 유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유나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쥐었습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마워. 내가 살아줘서. 딸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위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유나 침대를 둘러싸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나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말을 하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 검사했습니다.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이틀째 유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응. 예쁘다. 유나는 서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봤습니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산이 보였고 하늘이 파랬습니다. 사흘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코우스케 중장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방위성 차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식 통보드립니다. 이시카와 코우스케 중장은 본일자로 일본 자위대에서 파면 처분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위험 민 명령 불복종을 사유로 합니다. 모든 군사 연금이 몰수되며 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뿐입니까? 35년을 바친 조직인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유나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잃었지만 미래를 얻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손녀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차관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나흘째 국정원 요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시카와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요원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였습니다.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전 통합망료 간부 전략부장 이시카와 코우스케, 직위 박탈 및 파면.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군사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역자로 규정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원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망신입니다. 최고 위급 장교가 한국에 와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쪽이 더 곤란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딸이 손을 잡아줬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할아버지 봐. 내가 걸어. 잘한다. 유나야. 유나는 창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국말 배우고 싶어. 저는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 배우자. 할아버지도 같이 배울게. 유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걷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을 더 많이 먹었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박 교수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식한 조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2주일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합병증만 없으면 퇴원 가능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내줬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유나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유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 양, 정말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유나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간호사들에게 배운 말이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귀여웠습니다. 퇴원 당일, 박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했습니다. 청진기로 유나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건강한 아이 심장 소리예요. 저는 박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유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박 교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양이 잘 싸워줬어요. 그리고 이시카와 씨가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습니다. 차를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유나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봐. 강이야. 응. 한강이야. 너무 예뻐. 유나는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다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뉴스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독도 관련 모든 전략 문건 폐기 결정.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접근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독도 작전 설계자가 한국에서 손녀, 목숨을 구한 사실이 일본 군부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전화했습니다. 보셨죠? 네. 일본 내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군부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대요. 제 때문인가요? 당신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의료 때문이기도 하죠. 일본이 못 살린 아이를 한국이 살렸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 달 뒤 외신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나갔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가 일본 군부를 무너뜨렸다. 독도 침탈 설계자, 한국 의료의 목숨 빚지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석 달째, 유나는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가 아니라 한국 초등학교였습니다. 유나는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래. 그렇구나.
맞아. 저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맞아. 한국은 너를 살렸잖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1년째 저희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뛰어놀았고 웃었고 한국 아이들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유나는 강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유나가 벚꽃을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야? 벚꽃이야. 예쁘다. 유나는 벚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흩날렸고 봄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 맞지? 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아. 유나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독도를 빼앗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 자위대 중장이었습니다. 35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제 손녀를 살렸습니다. 국적도 과거도 묻지 않고 살렸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일본은 앞으로 단 한 번도 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살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